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볼 때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놀라곤 했어요. 더군다나 가족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더 놀라곤 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겪은 일이라서 무뎌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겪은 가족범죄 얘기를 시작하려면 저의 결혼부터 얘기를 해야 해요. 제가 남편과 만난 건 제 엄마와 시어머니의 인연에서 시작되죠. 저희 엄마는 시댁의 은인이라고 불려요.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지금만큼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은행에 직접 다니면서 현금을 뽑아서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 시절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데 소매치기가 시어머니의 핸드백을 뺏어서 냅다 달려가더래요.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쳤고 마침 저희 엄마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엄마는 그 소리에 도망치고 있는 소매치기를 잡으러 냅다 달리셨대요. 저희 엄마는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였다고 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선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서 바로 몸이 반응을 했더래요. 그래서 냅다 달려서 소매치기를 잡은 거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찾은 거금은 바로 집 전세 자금이었더래요. 사정이 훨씬 좋아진 지금의 시댁 사정과는 다르게 당시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그 돈이 없었다면 내 식구가 거리에 나앉았을 거래요. 그러니 소매치기 당할 뻔한 돈을 찾아준 저희 엄마를 은인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과 저희 집은 한 동네에 살았고 그 후로 왕래가 잦아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직장 때문에 시어머니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자식들이 다 장성했을 무렵 서로 다시 연락이 닿아 또 친하게 되었대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서로의 자녀들을 소개한 거죠.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 키도 크고 잘생겼어. 책임감도 강하고. 우리 딸도요. 인정 많고 착해요. 서로 만나게 해봐요. 저희 엄마는 늦은 나이에 저를 출산하셨어요. 저는 네 자녀 중에 셋째 딸이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아들이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번 더 만나면서 가치관도 식성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거였어요. 남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때죠. 우연찮게 2세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제 생각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했죠. 딩크족을 하거나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난자를 냉동 보관해둔 뒤에 최대한 아이를 늦게 낳고 싶어요. 보통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최대한 빨리 낳길 원했는데 남편은 딩크족에 여자의 커리어도 존중해주는 남자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기댔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런데 프로포즈할 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난 과거에 망나니 같이 살았어. 과거 청산하고 정신 차린 지 3년 정도 됐어.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어떤 과거를 청산했다는 건지요. 무슨 말이 그렇게 거창해? 과거를 청산했다니? 제가 이 사람을 만나온 시간들을 둘러보면 망나니 같은 짓을 했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 같았어요. 정색을 하고서는 그런 게 있어. 살면서 알려줄게. 이런 날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죠. 저는 남편이 말한 그 세 사람이 되었다는 수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골초였는데 담배를 끊었다. 뭐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런 남편과 저는 순조롭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는데
신혼 초부터 좋지 않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뜻밖의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남편의 형은 원래 우울증이 있었고 오랫동안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져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 중소기업 안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의 형은 인류대학을 나온 인재인데 중소기업 직원들은 그런 형에게 대기업도 못 간 주제가 여기 와서 잘난 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켰나 봐요. 남편 형은 회사 근처의 원룸을 구해 혼자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니 외부로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의 형은 회사와 집 밖에 모르고 살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회사 직원들의 입방아로 그 우울감이 더 깊어졌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었대요. 인류대를 졸업한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니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나는 사회의 실패자, 패배자라고 말이에요. 남편의 형은 직장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매일 혼자서 회사와 집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가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결국엔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치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은 형의 그런 내막을 알게 됐고 형이 정신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형의 원룸에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형의 생각을 전환시켜주려 무단히도 노력했대요. 형, 자전거 타러 가자. 요 앞 공원 좋던데. 자전거 타고 시원한 생맥주 한잔 어때? 인생 뭐 있어. 형이 자꾸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야. 당당해지라고. 우리 형이 얼마나 멋진데. 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라고. 남편의 형은 자신의 모습을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은 더욱더 슬퍼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원룸에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남편 형의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다 기절을 해버리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집안에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의 형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죠. 그 일의 여파로 시댁은 늘 우울했어요. 집안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웃음기라고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절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저렇게 놔둘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행이라도 모시고 다니자. 근처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자고. 어떻게든 당신이 좀 노력해봐.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남의 일처럼 대했어요. 자연스럽게 잊어야지.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는 줄초상 치를까봐 저는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은 빈 절간 같은 분위기로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흘렀더군요. 저도 나름 제 살림하느라 또 회사에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런 어느 겨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길을 가다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치신 거예요. 본래 엄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언제 할까 그 시기를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무릎으로 걷다가 하필 엄동설 안에 넘어지고 마신 거예요. 다행히 길 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줘서 엄마는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결국 이번 참에 무릎 수술을 하기로 하셨죠. 엄마는 무릎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지병은 없으셨지만 나이가 드셨으니 이길 장사가 없는 거죠. 엄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술해버리자고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그래. 엄마가 자꾸 미루니까 수술하라고 넘어졌나 봐. 나 고생시키니까 그렇지. 나야 당장이라도 수술하고 싶지.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무릎 수술해도 금방 퇴원한다더라. 며칠만 고생하자고요.
저는 집에서 셋째 딸인데 친정엄마를 제가 모셔야 했어요. 큰언니는 미국으로 이민가 살고 둘째 언니는 형부 직업 때문에 부산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쌍둥이를 낳아서 지금 혼자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딸이 넷이나 되는데 곁에 사는 저만 엄마의 모든 시중을 든다고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이번 무릎 수술건도 아무래도 저에게 미안해서 수술을 차일피일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딸 넷 중에 저라도 엄마 곁에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주 엄마를 케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신혼집과 엄마 집이 가까우니 자주 들려 돌봐드리려고 했죠. 소식을 들은 첫째 언니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더군요. 미안하다. 너한테 모든 짐을 떠맡겨서. 둘째랑 막내랑 생각한 건데 엄마 수술하고 태어나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어떻겠니? 아무래도 의료진들이 옆에 있으니 우리 마음이 조금은 놓이지 않을까? 병원비는 우리 네 자매가 4등분으로 똑같이 나누는 걸로 하고 말이야. 나도 예전부터 요양병원 생각을 했었는데 당사자인 엄마가 찬성을 하시려나 몰라. 요즘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웬만하면 안 가신다고 하잖아. 그 부분은 언니가 잘 말씀드려 볼게. 일단 너도 찬성한 걸로 알고 무릎 수술 끝나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시자고 엄마 설득시켜 볼게. 결국 엄마도 요양병원에 가시는 걸 승낙하셨고 저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을 찾아서 엄마를 입원시켜드렸죠. 저는 퇴근 후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적응을 잘 하시는지 보려고요. 만약 힘들어하시면 퇴원해서 엄마 집에 다시 모시려고요. 그런데 엄마는 생각보다 병원 생활을 잘 하시더군요.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저 있을 때만 잘 지내는 척할 수 있으니 저는 매일매일 엄마를 찾아서 동태를 살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초반에만 한두 번 정도 찔끔 찾아뵙고는 그 뒤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지도 않는 거예요. 형부나 제부처럼 거리가 멀다면야 당연하지만 어떻게 코앞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엄마는 4명의 사이 가운데서 저희 남편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있는 데다가 늠름하고 자신감 넘쳐서 좋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자신을 4명의 사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귀찮다는 핑계로 엄마를 찾아뵙지 않았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반대로 내가 당신 엄마 입원해 있는데 그것도 코앞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으면 좋겠어? 나도 그럴까?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건강하시니까 그렇지. 많이 안 좋으시면 내가 매일 찾아뵙지. 하면서 너스를 떠는 겁니다. 건강하시긴. 건강하셨으면 병원에 입원하셨을까? 내가 엄마 찾아뵈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엄마 상태가 말이야.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얼마 전부터는 음식도 제대로 못 넘기신다고. 살아계실 때 우리 잘하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속에 꾹꾹 눌러 참았던 말들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엄마를 찾아뵈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심영숙님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심영숙님께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호자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관계자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엄마가 마지막이면 어떻게 할까? 나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겁이 났어요. 순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오로지 남편뿐이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위독하시대. 엄마가 의식을 잃은 상태래.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나 무서워. 당신 올 수 있지? 옆에 있어줄 수 있지? 그래? 알았어. 일단 먼저 병원에 가 있어.
하면서 지금 병원에서 여럿이 같이 협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자신이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 급하다면서 지금 당장은 병원으로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럽고 놀란 제 목소리와 반대로 남편은 마치 남의 집 일 말하듯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올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오늘 야근까지 해야 하니까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엄마가 위급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찾아뵙겠다니요? 남편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은 왜 엄마 보러 오라고 할 때마다 늘 똑같은 변명만 해? 왜 엄마 보러 오라고 할 때마다 회사에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일을 처리하고 있고 왜 그때마다 야근을 하는 날인 거야? 괜히 엄마 보러 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건 아니고 엄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냐고. 그것도 근처에 살면서 말이지. 아무리 프로젝트 중이라지만 그러면 돼? 당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나도 그렇게 쌀쌀맞게 대할까? 문병 안 가도 돼?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사위가 그럼 되냐고. 남도 그러진 않을 거야. 하고 저는 쏘아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아니 무슨 핑계라는 식으로 말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내가 회사 중책을 맡고 있어서 국내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 출장 잦은 거 당신도 알잖아.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짓걸어버렸어요. 병문안이 하루 종일 걸려? 아침 출근길에 잠깐, 아니면 퇴근길에 10분이면 되잖아. 아님 주말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급한 일 생겼거나 아플 때 쓰라고 회사에서 주는 연차나 반차도 있잖아. 자기 일 있을 때는 반차도 연차도 잘 뒀으니만 우리 엄마 병문안 올 시간은 없어?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그간 쌓아둔 감정들을 모두 전달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병원 관계자의 말대로 의식이 없으셨어요. 엄마를 지키면서 저는 속으로는 엄청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날에도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죠. 다행히 엄마는 위급한 상황을 넘겼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완전 냉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고 남편의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날은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날이었죠. 일찍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남편이 술이 취해 늦은 귀가를 해서 막 자려고 눈을 붙이려는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엄마 병문안 좀 안 갔다고 들들 볶아? 난 그런 자유도 없냐?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꼭 가야 하냐고.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너도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면 병문안 오지 말라고. 그럼 될 걸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병문안 가면 뭐가 달라져? 아픈 사람이 나은데?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질질 짜는 게 그게 효도야? 그게 부모님에 대한 예의냐고. 하면서 선 넘는 발언들을 해대더군요. 취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의 이 말로 저는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 귀를 열고 있다가는 무슨 험한 소리를 더 들을까 싶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제 오장육부를 긁어대는 소리는 계속해대는 거예요. 넌 뭐 효녀야? 넌 부모님에 대한 효가 대단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도 귀찮으니까 엄마 요양병원에 맡긴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효녀인 척 하기는. 내가 네 속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이 말까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저는 이 말에 그간 참았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뭐? 귀찮아서? 귀찮아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면서 그날 우리 부부는 대판 싸우게 되었죠. 결혼 후 지금껏 한 부부싸움 중에서 역대급이었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도중에 남편은 술이 깬 듯했지만 민망한지 계속 취한 척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말싸움이 끝나고도 저는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반면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든 남편은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술이 깬 건지 태연하게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벌써 일어난 거야? 좀 더 자지 그래. 아직 출근 준비하려면 멀었는데? 새벽녘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내용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요.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뭐? 사람 속을 다 긁어놓고 잠을 자라고? 난 그런 소리 듣고 당신처럼 잠을 못 자. 어젯밤부터 새벽녘까지 나랑 다툰 거 생각 안 나? 뭐? 우리가 다퉜다고? 언제? 내가? 남편은 정말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 제가 다툰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해줬어요.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그랬다면 미안해. 내가 실언을 했네. 어젠 거래처 때문에 할 수 없이 접대하느라 많이 마셨어. 어제처럼 많이 마시면 내가 이제 사람도 아니다. 당신 기분 풀어. 용서해줘. 미안해, 진심으로. 남편이 그렇게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제 남편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남편은 계속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마지막 출장을 간다고요. 이번 일만 끝나고 나면 장모님 병원에 면회 가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취기를 빌려 저에게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잊질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고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하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병원으로부터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한 뒤 이른 퇴근을 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저는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끝까지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죠. 엄마, 다행이야.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으시죠? 곧 언니들이랑 동생 올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하며 저는 펑펑 울었어요. 가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기분이 어떨까 상상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닥치고 보니 이런 기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의 빈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사는 큰언니도 비행기를 타고 당장 오겠다고 연락이 왔고 둘째 언니와 형부도 여동생과 제부도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둘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콧방귀가 절로 나올 만큼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살아계실 때 문병 한번 가자고 그렇게 제가 조르고 졸라도 끝까지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던 남편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돌아와 공항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왔더군요. 방금 출장에서 다녀와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사람 티를 팍팍 내면서 캐리어까지 밀고 와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럽게 울더군요. 장모님, 셋째 사이 마지막으로 보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슬피 우는 남편을 보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입을 모았어요. 이 집 셋째 사이 좀 봐. 장모님이랑 아주 사이가 좋았나 봐? 저런 사이가 세상에 어딨어? 부럽네요. 어떻게 저런 사이가 있을 수 있어. 친아들보다 낫네. 살아계셨을 때는 얼마나 더 잘했을까.
남편의 저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이지 토가 나오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 병문안 한번 가달라고 제가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지 않던 사람이 조문객들 보란 듯이 연기를 하고 있는 저 모습 말이에요. 정말이지 남편은 엄마의 친내딸들보다도 더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대체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서요. 당신이 슬피 우는 걸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엄마 병문안 한번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턴 사람이 조문객들 앞에서 지금 연기하는 거야? 너 정말 이럴래? 재차 말하지만 내가 가기 싫어 안 갔냐고. 말했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밤낮 없이 바빴다고. 너도 알잖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프로젝트 딱 마치고 귀국했는데 돌아가시게 뭐야. 그러니 여기서 뵐 수밖에.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눈물 좀 흘리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쇼로 보여? 내가 무슨 배우야? 거짓으로 이런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저는 혀를 내둘렀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너 혹시 질투해? 조문객들이 나한테 이런 사이 없다고 말하니까 배 아파? 아니고? 나름 내 딸 중에서 네가 한다고 했는데 효녀 소리 못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뭐라고? 당신 어린아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그럼 어쩌라고. 병문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장례식에 있지 말까? 나 가? 네가 가라면 갈게. 라고 남편은 저에게 으름장까지 놓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니 꽂기도 하고 남편의 이중성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하는 짓이 꼴도 보기 싫어서 가식적인 모습 그만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4명의 사이가 모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참았죠. 엄마 가시는 길에 소리내는 건 정말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문상을 오셨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떡한 줄 아세요? 와, 남편이 거의 혼절하는 수준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던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서 조문객들이 눈물을 글썽거렸다니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쇼를 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 녀석이 장모님하고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 정말이지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본 모습을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 엄마 병원에 입원했단 소리 듣고 내가 한 번은 문병을 와야지 했는데 못 왔다. 사정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어. 미안했다. 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네 엄마 이제 아실 거야. 내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가 엄마 병문안을 오지 못한 이유와 오늘 시아버지와 함께 엄마 조문을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더군요. 네 시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못 왔다. 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 시아버지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입원해 있어. 그래서 네 엄마 병문안도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내가 네 아버지 병원에 얽매여 있으니 갈 수가 있어야지. 시아버지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걱정이다. 시어머니의 속 얘기에 저는 미안해져 버렸어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간 친정엄마 챙기느라 시댁에 전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희 엄마 챙기느라 아버님 입원한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손을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신경 쓸까 봐 전화도 안 한 거야. 직장 다니면서 엄마 돌보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신경을 써. 괜찮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면 꼭 시아버지 병문안에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장례식장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첫날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니 조문객들도 없고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배가 살짝 아프더군요. 화장실에 가보니 생리가 시작됐더군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예상 날짜보다 빨리 생리가 시작되었더군요. 가방에 여분 생리대도 없어서 구입하려고 장례식장 안에 있는 편의점을 갔죠. 그런데 이미 편의점은 문을 닫았더군요. 생리대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려고 지갑을 챙겨 들고 장례식장 밖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가려고 나섰죠. 아니 그런데 종일 쇼를 하고 장례식장 가족 휴게실에서 잠시 쉬겠다던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급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받으러 가나 생각하다가 여자의 촉이랄까요? 그런 게 발동을 하더군요. 대체 한밤중에 무슨 전화가 급해서 저렇게 밖에까지 나가는 걸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조용히 남편 뒤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 건물 바깥으로 나가 구석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더니 통화를 시도하더군요. 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지? 뭘 하는 거지? 소름이 돋았어요.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통화 내용을 기필코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이 잘 들리는 곳으로 숨어가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더군요. 그래 맞아. 이 정도면 유산 3억은 충분히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우는 연기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 남편의 말에 까딱하다가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올 뻔했지 뭡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제가 믿고 인생을 걸고 결혼까지 했던 남편이 이런 인간이었단 말인가요? 더 자세한 통화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2주일 뒤가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여러 일들 때문에 저는 남편 생일을 챙길 수가 없었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곧 생일이잖아. 선물 궁금하지 않아? 오늘 회사로 당신한테 줄 선물이 갈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좋아하더군요. 실실 웃으면서 뭐 샀는데? 쓸데없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거 산 거지? 라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욕을 했어요. 미친놈,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저도 남편도 출근길에 올랐죠. 제가 남편에게 보낼 생일 선물은 바로 남편을 고소하는 고소장이었어요. 남편을 고소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유도하고 강요한 죄로 말이죠. 엄마의 장례식 첫날 제가 편의점을 가던 길에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바깥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던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 남편이 망나니 생활을 청산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맞나 봐요. 왜 사람은 타고난 천성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개털이 되어서 시부모님에게 납작 엎드렸더군요. 그러고는 입으로만 마음 고쳐먹었다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사업도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가 건실하게 사는 척했지만 실제 속내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 형이 있으면 자신이 받을 유산이 작아지니 일부러 형이 세상을 떠나도록 유도를 했더군요. 남편보다 1살 많은 형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아주 왜소하죠. 게다가 말수가 적은 편이죠. 제 남편은 형과는 모든 게 반대였어요.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언변은 왜 그리도 좋은지 사람을 빨리 사귀고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죠.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인류대를 졸업했고 남편은 사교성이 아주 뛰어난 게 장점이죠.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형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형의 원룸에 자주 들르는 척하면서 세심한 신경을 쓰는 척했지만 사실은 형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 요즘 그런다더라? 형 같은 사람을 고학력 등신이라고 한다더라. 인류대학 나오면 뭐하냐?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겉도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말이야. 내가 형이라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지.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형, 회사 사람들은 어때? 형 바라보는 시선이? 설마 형 앞에서 무시하고 고학력 등신이라고 놀린 거야? 형의 유일한 친구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은 동생이 원룸에 오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나 형을 만날 때마다 남편은 약하고 여린 형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죠. 형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거죠. 형, 그런다고 사업할 용기도 없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사회성이 전혀 없는데. 내가 형이라면 그 회사 오래 안 다녀. 부끄러워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민폐만 끼치느니 없어지는 게 낫지. 이 정도로 아주 대놓고 형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바깥에서 통화하던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형한테 말한 게 먹혀서 결국 형이 그런 선택을 했고 지금 아버지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셔. 물론 우리 엄마도 상속인이니 나눠야 하긴 하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최소 3억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 나한테 이런 연기력이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다 깜짝 놀랐다니까.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 쭈르르 나는지 내 자신이 다 놀랐다니까. 이번엔 연습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다음은 제 얘기도 나왔어요. 저번에 술 취해서 내가 실수로 그만 그년한테 내 속내를 솔직하게 말해버렸지 뭐냐? 말하다 보니 술이 깨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어물쩡 잘 넘겼지. 적어도 부모님 재산 받기 전까진 주변을 감쪽같이 속여야 하니 계속 착한 척 해야 한다고. 저번에 술 마셨을 때 막말한 것 때문에 장례식 때도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년이 더 이상 뭐라고 안 하네. 아무 말 안 해. 나야 베리베리 땡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해버렸어요. 그년이 딩크족 꿈꾼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에이 써봐라. 부모 유산 받고 나서 이혼할 때 발목 잡혔을 거 아니야. 그녀는 내 속도 모르고 무태가 순수하게 딩크족을 꿈꾸는 줄 알걸. 미련한 년 눈치가 없어요. 저는 남편의 본심을 듣고 나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남편은 할 말을 다 했는지 전화를 끊고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당장 쫓아가서 저 자식 멱살을 잡아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큰 거 한 방 날려주마. 하는 각오를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제 시야에서 멀어질 무렵 다시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여자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칸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내용을 재차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다가 중간 부분부터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형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것을 말로 전하기보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얘기를 중간부터 녹음했는데 남편의 말 중에 통화하는 상대방을 김정욱이라고 칭한 내용이 있었어요. 야, 김정욱,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요. 남편의 친구인 김정욱은 저도 잘 알죠. 김정욱이란 인간은 남편의 친구이고 저와 함께 몇 번 만난 적도 있죠. 저는 여러 생각 끝에 김정욱이란 인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들을 다 뒤졌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받은 명함을 상자에 모아두곤 하거든요. 남편 친구인 김정욱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명함을 줬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다행히 제 명함 상자에 김정욱의 명함이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계산한 뒤에 김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욱 씨,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정욱 씨랑 나눈 대화들을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했다가 본인 인생 나락으로 보내지 말고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나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저에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몰라요. 제가 남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처음 김정욱은 제 말에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형과의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꼬리를 내리면서 알겠다며 약속 장소를 정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김정욱과 만나게 되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녹음본 가지고 있다면서요? 당신도 방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요, 남편하고 헤어질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당신도 긴 시간 버리고 싶지 않으면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시죠. 그럼 다시는 찾아와서 안 괴롭힐게요. 경찰에 넘어가면 당신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괜히 남의 일이 힘들어요. 실제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협박을 해야 하니 저는 겉핥기식으로나마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짜내어 그냥 던져본 말이었어요. 심장이 너무나 떨렸어요. 혹시나 지금 이 떨리는 심장 소리를 김정욱이 듣고 눈치챌까 봐서 미치겠더군요. 김정욱을 속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김정욱은 쉽게 넘어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엉겁결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죠.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경찰 간부가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라고 100% 뻥을 쳤죠. 그랬더니 김정욱이란 인간이 쉽게도 넘어오더군요. 저는 정말로 들어주기만 한 거라고요. 저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친구가 말하는데 들어준 것도 죄예요? 그게 바로 방조죄라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 조수석에 탄 사람을 우리는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잖아요.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운전대를 잡으라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김정욱 씨는 방조한 거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는 거라고요. 제 말에 김정욱은 한참을 생각해 보더니 벌벌 떨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김정욱의 그 모든 얘기들을 녹음했고 김정욱은 남편과 나눈 카톡 내역도 다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내용도 모두 사진을 찍어두었죠. 카톡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친형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넌 쓸모없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했더군요. 작정하고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유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형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자랑스럽게 김정욱에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랑하듯이 자신이 형한테 가스라이팅한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친구 김정욱에게 보내기도 했더군요. 저는 김정욱 덕분에 원하는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김정욱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방조죄로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남편한테는 제가 찾아왔다고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하고요. 김정욱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김정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녹음한 내용 등을 다 보여주며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 시부모님은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서 멍하시더군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무엇보다도 두 명 모두가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시고는 분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아이,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안 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책만 보던 아이였어. 불쌍한 내 새끼. 그러다가 남편의 얘기로 넘어갔어요. 둘은 연년생이다. 둘째가 말도 잘하고 덩치도 더 크고 그렇게 형 위에 올라서려고 하더라. 지영이 물러터져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니까 형 노릇을 하더라. 그네가 착해서 다 받아줬지. 그러더니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구나.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그것도 몰랐네. 얼마나 억울했을까. 시부모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을 고소했어요. 망나니 같은 자식이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더 어마어마한 악질이 되어 돌아왔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남편을 고소하면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내가 먼저 알고 시부모님에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잘못들이 탄로나니까 드디어 제 앞에서도 대놓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쓰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네가 김정욱이를 만나? 그리고 그걸 다 알아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다 얘기한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까짓 게 무슨 자격으로? 저는 남편에게 당당히 말을 했죠. 이건 남의 집안일이라도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3억의 친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3억 그까짓 거 네가 열심히 해서 벌지. 사람을 그것도 친형이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너 몰라? 형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러고 싶던? 소심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래잖아. 대기업에 입사해서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잖아. 그런 사람을 그런 궁지에 몰아넣어? 네가 사람이야? 그래놓고선 나를 탓해? 지금 이게 나를 탓할 상황이니? 내가 잘못한 거니? 네가 사람이야? 시부모님에게 고소당한 남편은 낯짝은 있었는지 시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퍼부은 말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보낸 주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일단은 김정욱과는 손절했다는 것이고 김정욱이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 아니니 전부를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조작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곧 입증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정욱과 한패가 돼서 자신을 물먹이는 것이니 제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아들인 자신의 말만 믿으라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지른 죄는 친구죄가 아니라서 일단 한번 수사에 들어가면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더군요. 아무튼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고혈압 합병증까지 걸려서 입원하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는데 다행히 호전되어 퇴원한 뒤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남편에 대한 모든 일을 알게 돼서 설마 충격으로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나빠지진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놈 천벌받게 만들어 놓을 거야. 사람 만들어 놓고 갈 거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병증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혹시라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 박탈 소송을 걸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을 경우 상속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자신의 형에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부추기는 등 폭언 등으로 정신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걸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는 이혼이 성립됐어요.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지금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인연이 찾아올까 봐 좀 두려워요. 남편이 너무 세서 제가 사람에 대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부모님을 조금 더 지켜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셨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지만 어머니는 제 어머니세요. 제 마음 아시죠? 그래, 고맙다. 내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인간이 비빌 언덕이 누구겠어요?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시부모를 끝까지 잡고 놔주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또 혹시나 그 인간이 시부모님을 해코지하면 제 부모처럼 지켜드릴 거예요. 남편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시부모님과는 계속 인연의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그러세요. 저 아니었으면 사람도 아닌 놈을 계속 아들 취급하며 살 뻔했다고 저에게 고마워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혹시 그 인간이 시부모에게 행패를 부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릴 겁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